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류학자 조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일부부터 있었는데 방송인들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 진짜 잘못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원래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대중 강연도 잘 안 하고 방송 출연도 안 하는데 딱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최근에 방송 인터뷰도 아주 짧지만 했던 것 같아요. 추정 60분이라는 방송에 출연해갖고 인터뷰를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빈곤의 연루되기라는 좀 낯선 문구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쉽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주제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도시의 쪽방촌이라고 해서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저희가 남영역 부근에 있잖아요.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서 이제 펼쳐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도시 빈곤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근데 한국 사회에 이제 빈곤이라는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많이 비가시화돼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조금 저희가 이게 책을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한국의 재개발 문제 그리고 도시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얼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도시화 산업화의 역사라는 것은 다시 뒤집어 보게 되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안 보이게 내쫓는 역사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시설에 감금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저 멀리 이제 외곽에 임대 아파트를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쫓아내는 이제 또 역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유 관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개발을 또 섣부르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제 저임금 노동력을 그대로 쓰고 싶어서 그냥 묵인해놨던 장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들이 이제 지금은 대도시에, 특히 수도 서울의 쪽방촌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여기 남영역에 굉장히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보시면 여기 사진에서 그 서울역이 뒤에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서울역이 뒤에 있고 건너면은 빌딩에 이제 가로막혀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빌딩 사이사이로 이게 쪽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도시 빈민의 최후의 피난처다. 실제로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는데 이게 뭔가 사회 문제로서 부상이 된 게 IMF 시기에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 서울역의 홈리스와 이 쪽방 사람들 간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또 쪽방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요. 다음 사진은 사실 같은 지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실제화되지 못한 이제 사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2021년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미래의 조감도였습니다. 이 쪽방촌이라는 곳이 많은 이제 정치가들한테도 한국 사회의 치부로 느껴지기도 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도시 빈민 운동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9.19 시원 참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7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창문 없는, 저희가 고시원에서 고시 공부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나 기초수급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7분이나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선진국이 된 나라에 이런 방식의 빈곤은 이제는 정말 우리의 치부다라고 해서 이제 나라에서 작심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공주택 사업이죠. 쪽방촌에. 영등포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대전역, 그리고 2021년 2월 5일에 드디어 이 서울역, 그러니까 서울의 핵심부의 동자동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용산구가 다 함께 이 공공주택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 절반 정도를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이 쪽방 주민들이 살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새로운 결정일까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빈민 운동을 해오셨던 분들 그리고 연구자분들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내쫓았는데 더 이상 내쫓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살아오면서 아무런 이제 연이 없고 다 끈이 끊어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생존의 연결망을 만들어 왔는데 그냥 떡하니 임대 아파트를 외곽에 지어서 혼자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이 못 살고 다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쪽방촌으로.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연구자분이 드디어 이제 희망이라는 걸 가져봤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요새는 희망 고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발표는 4년 전에 났는데 한 번도 이제 지구 지정조차도 되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는 고민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년이 흘렀어요. 4년이 흘렀는데 뭐 언론에서도 그다지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4년이 넘는 침묵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라는 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K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 K 뷰티도 있던데, K-팝, 뭐 K 드라마, 뭐 K 뷰티, K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의 촛불을 거쳐서 이 계엄도 막아내고 내란도 막아내고 다시 또 이 자리에 같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촛불은 계속 진척이 되고 계속해서 민주 시민의 목소리는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공공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침묵할까? 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숙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최근에 칼럼을 모아서 낸 책 제목이 연루됨이었습니다. 아마 연루라는 말 들으면은 뭔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잖아요. 제가 연루됨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외지적이지 않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제 좀 일종의 책임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묻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하고 예전에 그 인터뷰를 해주셨던 경향신문의 김종목 기자님이 이 연루를 새롭게 재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묶여 있으면서 동시에 맞닿아 있다. 어떻게 기존의 연루를 되돌아보면서 새롭게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가끔 그래요. 그게 모든 게 신자유주의의 문제야? 아니면 자본의 문제야? 국가의 문제야? 아니면 구조의 문제야? 뭐 이런 거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주제가 된 것 같아요.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자본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또 자본주의에 살면서 굉장히 어쩔 수 없다라는 무기력이 또 배어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쉽게 문제들을 나의 외부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찰자 그리고 비판자로만 남아있지는 않다. 비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가, 어떻게 같이 공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라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좀 다양한 연루됨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쪽방 안에서의 연루됨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60년 이상 된 건물도 있고 최근에 그 활동가들이 있는 이제 상주하는 사무실에 계속 에어컨을 안 놨어요. 우리가 쪽방 주민들처럼 같이 살아가야 된다. 끝까지 버텼는데 이번에 결국 드디어 이제 한 분이 주셔가지고서는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들 걱정했던 게 건물이 너무 낡아서 에어컨 설치가 안 될까 봐. 그걸 걱정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태롭습니다. 대부분 어떤 병을 갖고 계시다가 오랫동안 홈리스 상태에 계시다가 아니면 약물 중독의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오게 되는 곳이 쪽방이다 보니까는 장애와 질환을 자기 몸에서부터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몸에서부터 살아가는 환경, 건물 모두가 굉장히 힘들고 병들어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쪽방은 계속해서 온전하고 상태에 있어요. 연명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명시키고 있어요. 일단 임대업자들이 있어요. 현금 받기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거급여가 올라가는 만큼 2평도 안 되는 방에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을 받아내요.
그런 임대업자들이 있고요. 뭐 정부에서 역할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계속 딴 데 가서 좀 살아볼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줄까? 근데 딴 데 가서 살아도 외로워서 못 살아요. 많이들 또 돌아오시기도 합니다. 뭐 지금도 이른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해서 식당도 우리가 가게 해줄게, 목욕탕도 가게 해줄게. 근데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절대로 변화시키고 있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은 쪽방촌 안팎에서도 연루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뭐 오다 가다가 봉사자로 아니면은 뭐 교인으로서 아니면은 기자로서 계속해서 또 왕래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쪽방촌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는 장입니다. 얼음 계단이라고 막 기자들이 찾아들고 뭐 빈대가 나타났다고도 찾아들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쪽방촌을 통해서 이 복지 그리고 자선 뭔가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또 쪽방촌 주민들이 가만히 있냐? 사실 굉장히 필사적으로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뭐 줄 서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면 하나라도 받게 되면은 줄을 제대로 안 서고 있다. 누가 술을 마시고 있다 하면은 봉사하러 오신 분이 저러니까 이곳에 있지라고 또 혀를 끌끌 차세요. 도우러 왔지만은 이 관계는 절대로 평등하지 않잖아요. 이 쪽방에 남아있는 분은 자기가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되갚을 일이 없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 이 쪽방촌이라는 곳 자체가 일종의 품행의 심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은 가난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고 꼭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 그런 암묵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이 쪽방촌에 대한 재현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동자동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방송 기자들이 찾아와요. 어쩔 때는 굉장한 비참을 이제 들추어내고 싶어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뭔가 지구상에 마지막 정이 남아있는 곳이고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막 천당과 지옥을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떠들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은 절대로 풀리지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쪽방을 드나들고 있지 않은 우리는 그렇다면은 뭐 그냥 방관자인가? 우리는 그냥 멀찍이서 보고 있는 존재인가? 절대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쪽방의 문제가 그 공공주택 사업이 이토록 공론화되지 않을까? 우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집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갈 권리를 외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권리를 외치는 사회가 되었죠.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근데 꼭 우리 탓만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이 산업화, 도시화의 역사라는 것은 한편에서는 국가가 별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족한테 맡겼고 가족이 알아서 살아남게끔 공적 보장의 역사는 너무나도 짧고 여전히 미천합니다. 대한민국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가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축도 열심히 했지만 요새는 자산에 투자를 하죠. 집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문제는 이 가족이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특히나 요새처럼 불안정한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된 거죠. 아마 쪽방촌에 있는 소유주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대부분은 부재 소유, 거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용산이면은 이 정도 내가 바래도 되는구나 싶었는데 조금 덜 바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분해합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쪽방에 계신 분들을 봤을 때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치근하다, 불쌍하다라고 이제 동정심만 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스스로 자립하지 못해서, 자활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낙인은 이 사람이 못해서 못나서 그렇게 낙인을 찍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청년들은 실존의 분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갈아 넣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가치를 증식시켜야 돼요. 근데 그런 청년들한테 봤을 때 이 쪽방에 계신 분들은 뭔가 나보다 노력을 덜한 것 같아요. 뭔가 경쟁에서 이미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자기의 쓸모를 증명하는 과정이 누군가의 상태를 낙인화하게 되고 심지어는 혐오하게 되는 상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런 표어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말들이 댓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노른자 땅에 임대 아파트를 짓냐, 농촌에 빈집 많은데 왜 같이 살아야 되냐, 언제까지 퍼주기만 해야 되냐. 심지어 제가 추정 60분 인터뷰를 하기 전에 작가님, PD님을 만났을 때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설득해 주시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이 빈곤을 낙인화 찍히는 과정에서 공공이라는 단어가 비단 한국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같은 나라 굉장히 심하죠. 후진 단어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파트 앞에 공공이라는 말이 붙으면 뭔가 값어치가 떨어져 보여요.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사고 싶어 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는 계속해서 공공의 가치가 하락하죠. 기업들이 별로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뭔가 손을 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공공 인프라는 계속해서 위축이 되죠. 그러면은 다시 그 위축이 되는 것이 빈곤의 상태를 더 가중시키게 되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낙인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났던 학생들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임대 아파트 사니까 친구 부모님이 그 친구랑 만나는 것은 좋지만 그 친구가 사는 데는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상처가 되는 말이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이 쪽방촌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쪽방촌 얘기가 아니고 서울의 한 구에서 청년 주택을 짓는 거였어요. 청년 주택을 짓는 거에 주변에 살아가는 주민들,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하면서 붙였던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쪽방촌 주민, 제가 동자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이 논리가 어느 순간 우리 모두에게 전염이 되고 있고 우리 모두를 짓누르는 담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에 대해서도 청년이 너무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너무 많이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국의 지방소멸 문제, 지방과 중앙의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인 비대칭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한테 손을 너무 많이 벌린다 라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빈곤에서 시작된 담론이 어느 순간 모든 사회의 제 분야에 다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좀 연결이 돼야 될까?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쪽방촌 내부에서 다른 방식의 연결을 도모하는 움직임은 너무나 오랫동안 아주 조용히 묵묵하게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쪽방 주민은 주민이고 활동가는 전업활동가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전업활동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굉장히 우리 사회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활동가뿐만 아니라 주민 활동가들이 계십니다. 이 동자동에는. 그리고 그 주민 활동가들이 협동의 사랑방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삶에서부터 죽음까지, 그러니까 무용고 장례까지 같이 지내게 됩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 날 여기 남영역에서 115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는 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낭만적으로 뭐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다들 아프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돼? 오늘은 네가 좀 했으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로의 삶의 속도에 조금씩 맞춰 나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었던 것처럼 어쩌면은 이 분들이 정상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관계 맺음을 통해서 쪽방촌 바깥에 정상성을 회복하는 공간이 쪽방촌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 정상적인 생애 경로를 착실히 밟은 사람들이 애초에 포기했던
그런 공동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동자동 쪽방촌의 어떤 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빈곤과 다른 방식으로 연결을 맺으려는 노력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빈곤의 인류학이라는 수업을 열면서 학생들하고 2권의 책을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외면해 왔는가라는 것은 이제 그 활동가들 인터뷰를 이제 저희가 학생들하고 같이 해봤었고, 동자동 당신이 살 권리라는 책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을 더 많이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다가 좀 작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아까 이 앞에도 무대인데 왜 안 나가냐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에 나가서 저는 이제 2권의 책을 이제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그 위치에서 또 다르게 이 빈곤과 관계를 맺고 이 기존의 연결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연결을 확장하는 작업들을 또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